이렇게 잘라서 흐르는 물에 한 번씩 씻어낸 후에 천연 식초를 담은 물에 포도를 좀 담가 두시면 좋은데요. 그렇게 담가 두셨다가 다시 흐르는 물에 포도를 깨끗이 씻어내시면 농약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숟가루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식초와 마찬가지로 숟가루를 탄 물에 포도를 좀 담가 두셨다가 깨끗한 물에 포도를 씻으시면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하면서 농약 걱정 없이 포도를 통째로 안심하고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포도나 블루베리를 보면서 고유의 색이라고 생각했던 보라색에는 자연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보라색 자체가 자연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과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천연의 항산화제죠. 또 그 먹음직한 색으로 동물이나 인간을 유혹해서 먹게 함으로써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힘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먹고 배출된 씨앗을 통해서 번식까지 합니다. 이렇게 보라색 과일은 자연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준 불로장생의 꿈이 담긴 선물입니다.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피임 상식은 40.7점으로 3명 가운데 1명은 피임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잘못 알고 있는 피임 상식도 많았는데요. 결국 해마다 150만 건이라는 인공유산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건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피임, 그 중요성과 올바른 피임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정자와 난자의 수정에서 시작된다. 임신을 원치 않는 경우 필요한 것이 바로 피임이다. 그렇다면 피임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피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성경에 있다. 창세기를 보면 유다의 동생인 오난이 형수와 성관계를 맺은 후 후손을 남기지 않으려고 정액을 바닥에 버린다.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지뢰 사정법인 것이다. 수많은 여성과 사랑을 나눈 유럽 최대의 호색한 카사노바. 그가 사용한 피임법 중 하나는 레몬이다. 레몬 조각을 여성의 질 입구에 넣어 피임 효과를 봤는데 레몬의 산성이 정자를 죽이는 작용을 했던 것이다. 본격적인 피임약 연구는 1937년 동물 실험을 통해 황체 호르몬의 분자 구조를 발견하면서다. 이때부터 피임법은 급속도로 발전한다. 이후 1960년대 피임법의 혁명이라 불리는 경구형 피임약이 등장하고 좀 더 완벽하고 편리한 피임법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피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서구식 생활 양식의 영향으로 우리의 성문화도 예전에 비해 크게 변했다. 반면 성교육은 여전히 형식에 머물러 미흡한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피임이다. 아는 만큼 성공한다는 피임. 과연 우리나라 성인들은 피임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글쎄요.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갖고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네. 특별히 어디서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잘 안다고는 말은 못하겠는데 뭐 기본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기구나 이런 거 뭐 약품 같은 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한 설문기관에서는 전국의 남녀 711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피임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3%와 25.9%가 피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매우 잘한다는 사람은 2.7%에 불과했다. 피임에 대한 인식은 예상보다 훨씬 낮았다. 게다가 피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았다.
생리 중에는 성관계를 가져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66.1%, 배란일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0.1%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잘못된 피임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는 소문과 잘못된 성지식을 쌓아왔다는 뜻이고, 잘못된 피임 상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위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휴가철. 가족보다는 연인과 휴가를 보내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일상에서 벗어나 모처럼 맛보는 여유와 노출이 주는 자극 때문일까? 휴가철에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하는 여성이 부쩍 늘어난다. 그 이른바 바캉스 베비라고 하죠. 그래서 바캉스 시즌이 지난 9, 10월이 되면은 그 유산하러 오는 사람이 한 10%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이것이 미리 피임을 해서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안 기울여서 그냥 나중에 바캉스 갔다 와서 고민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올해 34살의 김선영 씨는 이곳에서 불임 치료를 받고 있다. 2년 전 경험한 인공 임신 중절 수술로 자궁 내막이 손상돼 자궁에 염증이 생겼고, 자궁 유착이 심해져 수정란의 착상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인공유산을 할 경우에 그 자궁 내막까지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고 또 거기에 염증이 더해지면은 자궁 내막이 이렇게 유착이 됩니다. 수정란이 자궁 내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 즉 착상을 할 때 그 착상하기 힘든 환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착상이 안 돼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공유산을 선택했던 김선영 씨. 그 뒤에 닥친 후유증은 심각했다. 너무 괴롭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하고 직장생활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자궁 내막 염증 때문에 임신이 안 돼서 지금은 원했을 때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렇죠. 인공유산 비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 인공유산 경험률이 전체 기혼 여성 인구의 39%에 이른다. 3명 중 1명은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결과다. 인공유산의 후유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자궁 내막의 파열과 유착으로 심각한 경우 영구적인 불임으로 발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궁의 임신과 같은 비정상적인 임신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아기를 유산한 거에 대한 그런 죄책감, 우울증, 그게 일생 동안 가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그 인공유산으로 인한 염증으로 인해서 불임증이 된다든가, 그 자궁 내 유착, 자궁 경관 무력증을 해서 자꾸 유산이 된다든가, 또 그 아기 낳고 나서 태반이 안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육체적인 후유증도 있고. 원치 않는 임신이라 하더라도 유산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직장을 다니는 황미란 씨도 올해 4월 자연유산을 겪었다. 계획이 없던 임신으로 발생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뭐 서로 뭐 그런 관계 갖는 관심도 없었고, 관계가 그러니까 뜸하게 되니까 뭐 자연주기법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우연치 않게 얘가 들어선 것 같아요. 원인은 실패율이 높은 자연주기법을 이용한 것이다. 피임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문제였다. 그 후유증으로 황미란 씨는 요통을 겪고 있다. 자연주기법은 여성의 생리주기를 이용하는 피임 방법이다. 보통 배란은 다음 생리 시작일로부터 14일 전에 이루어지는데, 배란 후 난자가 살아있는 1일과 정자가 여성의 생식기 내에 살아있는 2, 3일의 시간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월경주기가 28일에서 30일인 여성의 경우 월경주기 중 10일에서 19일까지가 임신 가능의 높은 기간이다. 자연주기법은 어떻게 보면 피임의 방법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자연주기법은 우선 배란이라는 것이 항상 일정한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시기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피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실패율이 적고 효과